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난 시간까지, 혈액순환운동 심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컨디션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 한 5가지, 6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살펴보시면 되고, 오늘 그 중에 지금까지 한 6등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앞발, 뒷발이 다르다. 두 번째가 발 벌어짐 형태가 다르다. 그죠? 그건 옆구리 문제죠. 세 번째는 기립근에 오른쪽 기립근, 왼쪽 기립근이 차이가 난다. 네 번째는 이 상체, 특히 오른손잡이나 왼쪽에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게 네 가지고, 다섯 번째는 이제 안짱다리 문제가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하여튼 그 스트레스는 순위를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5등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게 6등이 될지 7등이 될지 8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순위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순위 자체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사실은 1, 2, 3, 4등까지는 다수가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5등, 6등 이런 쪽은 순위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이게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고 문제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이 식도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도 문제는 우리가 약을 삼킨다든가 음식을 삼킨다든가 이럴 때 목에 걸리는 현상이 있죠. 그죠? 물을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약이 잘 안 넘어가서 이게 탁 걸려갖고 막 내려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현상들은 몸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점점 더 심해져요. 심지어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현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 그런 경험 잘 없어요. 약이 안 넘어가고. 물론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써 몸이 좀 안 좋아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지는 사람들인데, 이 식도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식도는 일종의 창자예요. 그죠? 창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에 있는 것만 창자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장 기관이라는 거는 소장, 대장, 방광 이런 거 다 창자거든요. 심지어 항문도 창자고, 식도도 위장과 연결되어 있는 창자의 한 줄기고, 이 식도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 이게 아래 턱, 위턱은 없습니다. 위턱은 그냥 두개골이에요. 두개골. 아래 턱이 여기 턱 관절에 걸려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아래 턱에 식도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창자의 시작은 어딘가 하면 아래 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아요. 그죠? 아래 턱부터 시작해서 식도를 타고 위장을 만나서 십이장, 소장, 대장, 항문, 방광, 항문 이렇게 내려가죠. 직장, 이렇게. 그러니까 창자의 시작은 아래 턱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문제는, 약이 목에 걸리고 이런 요인은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딱 부러지게 한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그런 주장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창자에서 식도를 타고 아래 턱으로 해서 이게 전두엽 쪽으로 올라오는, 그죠? 얼굴 앞쪽으로 올라오는 이 혈액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므로 말하면 이게 식도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식도혈관이나 근육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조금 타당성이 더 있지 않겠나. 이거 그냥 무조건 이렇다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이게 식도, 아래턱과 창자 사이에 식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래턱과 위장 사이에 식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 활동, 밥을 드실 때나 음식을, 반찬을 이제 씹잖아요. 그죠? 껌을 씹는다 할 때 씹잖아요. 그때 저작 활동을 하는데 아래턱을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은 아래턱을 움직인다라는 거는 우리가 몸을
대사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실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 예전 동영상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빨을 가볍게 그 충격 주면 안 되니까 가볍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랬는데, 그것도 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 이빨이 좀 마모가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 좀 최근에는 이빨은 부닥치지 말고 혓바닥과 아래턱을, 자, 혓바닥, 그러니까 웅얼웅얼거리는 이런 형태의 좀 말이라기보다는, 그죠? 소리를 약간 내도 괜찮습니다.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혹은 그냥 기억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웅얼웅얼거리는 겁니다. 예를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서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제 머릿속에 항상 기억이 나 있고, 또 매주 주일날마다 이렇게 가서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낭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중얼중얼 하거나, 그죠? 뭐, 속으로.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소리를 뭐 내도 괜찮은데, 안 내도 괜찮고 내도 괜찮은데, 소리를 너무 크게 내는 거는요, 컨디션을 떨어뜨려요. 자, 일례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막 학원 선생님들이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1시간 이상 막 찍어버리잖아요. 컨디션이 떨어져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 학교에서 수업 많이 하던 분들이 건강이 좀 안 좋은 케이스가 많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학교 선생님들 중에 뭐 그렇게 옛날에 뭐 분필 가루 때문에 뭐 폐가 손상이 됐다 이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상관관계가 조금은 있겠지만은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좀 하여튼 말을 이제 뭐 여성분들 뭐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막 통화를 오래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할 땐 기분은 좋죠. 근데 끊고 나면 이상하게 컨디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는 이 턱을 강하게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1시간 동안 해버리잖아요. 그죠? 아래 턱을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창자에 있는 피가 식도를 타고 아래 턱을 통해서 얼굴 쪽으로, 전두엽 쪽으로, 뇌 쪽으로 전체적으로 쫙쫙 계속 올라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올라오는 현상. 혈액이 올라와요. 실질적으로. 뭐 강하게 올라온다기보다는 계속 밀어붙여 버리니까, 1시간 정도 밀어붙여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까지 안압이 올라가 버려요. 말을 많이 하면 코가 멍멍해지고 귀가 멍멍해져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턱을 계속 움직이면 항문에 있는 피가 이 얼굴까지 올라오게 된다.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 항문에 있는 피가 창자를 통해서, 왜 항문에 창자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대장, 소장, 십이지장, 위장, 식도, 아래 턱, 얼굴, 눈,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래 턱을 계속 움직이면 항문에 있는 피, 창자에 있는 피, 위장에 있는 피가 올라오게 돼요. 그럼 만약에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 나이를 드시고 만약 연세가 많아지신다든가, 그러니까 저작 활동이 힘들어, 이빨이 다 빠져, 그러면 노화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돼요. 건강이 훨씬 더 빨리 망가져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턱을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이건 사실은 거의 본능에 가까워요. 턱을 안 움직이면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너무 부족해서 본인이 턱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본능적으로 알고 행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거의 무조건적인 반사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무릎을 탁 치면 발이 탁 이렇게 올라가듯이, 또 우리가 추운 겨울날 바깥에 갑자기 나가면 아래턱이 떨리죠. 자기도 모르게 이빨이 다다다다닥. 이게 뇌로 피를 공급해 주려고 아래턱이 움직여 주는 겁니다. 뇌 쪽으로 피를 공급해 주려고 본능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이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뇌에 혈류가 공급이 안 되면 기절한다, 쓰러진다, 죽을 수도 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제가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좋은 거냐, 건강한 사람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목소리를 크게 내든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든 안 내든 건강한 사람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균형이 무너졌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건강이 나빠졌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목소리를 크게 내면요, 실질적으로 창자에 있는 피가 빠르게 올라와요. 피와 가스 자체가, 가스도 빠르게 올라옵니다. 빠르게 올라오면서 창자가 막 요동을 쳐요. 그러면 이렇게 좌우 비대칭이 심한 사람들이나 상하 비대칭이나 좌우 비대칭이 심한 사람들은 창자에 이렇게 팽창, 개실 이런 것들도 막 갖고 있기 때문에 가스가 갑자기 빠져버려도 창자가 불편하다고 느껴요. 위장이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위장에 있는 가스가 갑자기 빠져버리고 소장에서 위장으로 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창자의 밸런스가 깨져버립니다. 그럼 이상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컨디션이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웅얼웅얼거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찬양 같은 것도 합니다. 막 교회에서 배웠던 찬양들을 웅얼웅얼, 뭐 예수님이 좋은 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흐민 것이 하기도 하는데, 자, 아래 턱을 움직이는데 혓바닥을 활용해 주면 효과가 배가가 돼요. 혓바닥을 활용해 주면. 그러니까 말하듯이, 그러니까 소리는 크게 내지는 마세요. 약한 소리는 괜찮습니다. 약한 소리는 괜찮은데 아주 약한 소리는 안 내도, 소리를 안 내도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좀 일관성 있게 생각을 자주 하세요. 이걸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할 말이 없다 변명하지 마시고 만들어내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감사합니다 보세요. 지금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구한테인지도 모르겠다. 하나님한테 하면 더 좋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근데 어떻게 하든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밥 먹을 수 있는 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슬을 막아줄 지붕 있는 집에서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속으로 중얼중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노래 좋아하시면,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좀 부정적인 시니컬한 거나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거, 그죠? 긍정적인 노래, 밝은 노래, 이런 것들 속으로 이렇게 웅얼웅얼 자주 하세요. 세수할 때도 하시고, 샤워할 때도 하시고, 밥 먹을 때는 좀 어렵죠. 밥 먹을 때는 또 턱으로 움직이고 혓바닥으로 움직이니까 괜찮아요. 하여튼 저도 이렇게, 저는 막 할 게 없으면 그냥 일단 주기도문, 교회 다니신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좋아하니까. 주기도문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송도 있죠. 주기도문 찬양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리듬이 되게 좋더라고요. 느리면서 천천히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면 나중에 보면요, 여기 아래 턱 이쪽으로 뭔가 턱 밑쪽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와요. 힘이 들어오면서 잇몸에 약간 피가 차오른다 이런 느낌마저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안 올라오던 피가, 평상시에 이제 대화 안 하는 사람들, 요즘 워낙 핵가족 시대고 1인 가구 시대고 이러니까 하루 종일 있어도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래 되면 건강이 확연히 빠르게 망가져 갑니다. 건강이 확연히 빠르게 망가져 가고 창자에 엄청나게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한다라는 거는 생존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을 너무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좀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말을 좀 너무 안 해버리면. 그럼 결국은
물론 건강할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는 아차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면요, 눈도 이상해지고 코도 이상해지고 귀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래 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시각, 후각, 뭐 하여튼 듣는 감각, 이 전정기관하고 이거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턱을 통해서 이쪽으로 혈액이 공급인데 턱을 움직이게 돼야 창자에서 올라와서 피가 눈으로도 가고 귀로도 가고 뇌로도 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너무 안 움직여 보니까 나중에 막 귀에서 이명이 들린다든가 막 하여튼 눈이 자꾸 나빠져 버린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전두엽에 피가 공급이 안 돼서 사고가 막 이상해진다든가 운동 능력이 좀 이상해진다든가 막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턱을 이렇게 조용조용, 자, 제가 이렇게 뭐 하여튼 중얼중얼 웅얼웅얼 하는데 아래 턱과 혓바닥을 좀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관심을. 저는 이렇게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면 감사할 요소들이 좀 생각이 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이 동영상을 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할 데 없으면 일단 감사하게 좀 좋은 내용들을 자꾸 내 안에서 자꾸 혓바닥과 턱을 이용해서 자꾸 내뱉는 겁니다. 이게 좋은 내용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감정 호르몬도 좀 긍정적인 호르몬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좋은 내용들 자꾸 하면 부정적인 생각들도 좀 차단을 시킬 수가 있어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 계속 입으로 감사 표현을 하는데, 뭐 하나님을 찬양하든, 뭐 자연의 감탄을 하든, 와, 오늘 진짜 이쁘네. 날씨 좋네. 자,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게 좀 밀려들기가 좀 어려워지죠. 좀 밀려 나가죠. 그죠? 그 일단은 우리가 건강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이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중얼중얼 하는데 의미 있는 중얼중얼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무슨 주문해 오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감사할 걸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 교회 다니시면 주기도문 하실 때 꼭 주문해 오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짜증이 나요. 한번 해보세요. 주문해 오듯이 자꾸 하다 보면 한 10번만 하고 나면 짜증이 나서 하기 싫어져요. 그러면 벌써 몸에 딱 느낌이 와요. 내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지? 막 이런 느낌이 와요. 근데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한 번을 하더라도 진짜 감사하면서 그 구절을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뭐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도 하여튼 의미 있고 감사한 걸 한번 해보세요. 감사한 걸. 그리고 뭐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좋은 노래나 좋은 문구나 이런 것들 좀 찾아서 여러분이 인생을 더 밝게 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입으로 자꾸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끊이지 말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꾸 최대한 많이 하세요. 쉬지 말고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해보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누워서도 잠자리 탁 해서 조용하게 몇 가지 주기도문을, 요즘은 좀 주기도문을 자주 합니다. 그냥 하다 보면 언제 잤는지 몰라요. 자고 있더라고요.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옆에 제 아내가 누워있는데 제가 이거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나는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 아내도 요즘 중얼중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중얼중얼 하고 있고. 이게요, 자꾸 첫날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이틀, 3일쯤 지나면 뭔가 이쪽 올라오는 게 변화가 느껴져요. 뭔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러면 아래 턱과 혓바닥을 움직이면 무조건 모든 것이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순방향 운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좌우 비대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좌우 비대칭, 상하 비대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가면서 혓바닥과 아래 턱을 움직일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혓바닥과 턱을 움직이면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50% 사람들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50%의 사람들은 도움과 함께 명현현상이나 이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쁘다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모든 사람한테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 연골이 없는 사람한테는 마라톤을 하면 큰일 납니다.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그죠? 골반이 안 좋은 사람한테 마라톤을 시켜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발목이 안 좋은 사람한테 마라톤을 해버리면 평생 못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걸 받아들였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쁜 결과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올린 어떤 혈액순환 운동 심화 과정이나 그 이전에 올렸던 어떤 모든 균형 잡기에 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서 방향을 잡고 가실 때에 아래턱과 혓바닥을 웅얼웅얼거리면서 계속 말을 하신다라면 분명히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6번째 혹은 7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머리도 같이 움직여주면 더 좋겠죠. 어깨도 덜썩거려주면 더 좋겠죠. 근데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어요. 테이블이 있고 위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앞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으면 다리 있죠. 다리 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피가 잘 안 가겠습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한 30분 정도 앉아 있으면. 자, 의자에 앉아 있으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리 쪽으로 피가 안 가요. 다리에 있는 피가 자꾸 창자 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래 앉아있으면 위에,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에 있는 피는 앉아있으니까 위로 더 많이 올라오겠습니까? 아니면 창자 쪽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오래 앉아있으면요, 머리에 있는 피가 창자 쪽으로 자꾸 내려온다라는 일본의 모 대학에서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래됐습니다. 한 십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얘기했던 게. 그 여러 명을 샘플로 삼아서 한 10명, 뭐 하여튼 그 몇 명을 샘플로 삼아서 30분 정도 동일하게 뇌파 측정하면서 보니까, 뇌혈류 측정하면서 보니까 10명 모두 뇌혈류량이 줄어들었더라. 밑으로 내려가 있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게 되면요, 힘이 엉덩이 쪽으로 다, 우리가 혈액순환 원리에 대해서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쪽으로 가스가 간다 그랬잖아요. 힘이 가는 쪽으로 피가 흘러가고, 피가 가는 쪽으로 가스가 이동한다. 물론 이건 창자에 관한 얘기인데, 엉덩이에 힘이 딱 뻗어 있으니까, 결국은 다리에 있는 피가 엉덩이 쪽으로 올라와요. 엉덩이 올라오면서 또 우리가 창자가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개실이나 팽창이 있으면서 창자가 또 운동성이 떨어져서 창자가 잘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꾸 피를 요구를 해요. 가뜩이나 피를 다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머리에 있는 피도 빼앗아가고 다리에 있는 피도 자꾸 빼앗아갑니다. 그럼 자꾸 앉아있으면 다리가 꼬여요. 다리 꼬인 거 봤죠? 여러분들 오래 한 5분만 앉아있으면 다리가 벌써 비틀려요. 그 오징어 연탄불에 이렇게 가스불에 올려놓으면 막 몸이 뒤틀리잖아요. 그 수분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피가 빠지면서 나타나는 꼬임 현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든 안 꼬이려고 다리를 펴줘야 돼요. 다리를 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꼬는 게 편하다 이래버리면 이거 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오히려 일어서 버리면 다리로 피가 가죠. 그러니까 잠깐 일어섰다가 한 30초 정도 일어섰다가 앉으면 아이고 다리도 시원하고 다리에 피도 들어갔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다리에 있는 피도 창자로 올라오고 머리와 상체에 있는 피도 가슴 쪽에 있는 피도 창자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건강에 좋으냐? 절대 아닙니다. 그럼 오래 서 있으면 건강에 좋으냐? 절대로 아니죠. 오래 서 있으면 상체만 손해봅니다. 다리와 창자에는 피가 가 있습니다. 근데 상체는 계속 피가 빠집니다. 그럼 뭐 나중에 치매나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러면 달리면 좋으냐? 무조건 좋은 건 없습니다. 달리면 좀 나아요. 왜? 팔을 막 흔들어주고 막 전신을 움직이니까 좀 낫는데, 근데 좌우비대칭이 심한 사람은 계속 달려버리면 좌우비대칭이 달리는 동안엔 좋아요. 달리는 동안에는. 그리고 심지어 막 달리면 막 이런 경우 제가 사례를 봤거든요. 막 열심히 달렸더니 한 3개월, 4개월 동안은 너무 좋더래요. 몸이 점점 좋아지는데 어느 순간에 한 4개월 딱 넘어갔는데 갑자기 컨디션이 확 떨어지더니만 더 이상 달려도 좋다는 느낌이 안 드는 때가 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4개월 동안 맨날 달려도 좋기만 했는데, 그리고 막 달릴 때만 좋은 게 아니고 몸 전체가 막 살아나는 느낌이 되는데 한 4개월쯤 지났는데 갑자기 몸이 확 무너지더니만은 다시 안 돌아오는 그런 현상. 달려도 안 되고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그럼 사람이 절망에 빠지겠죠. 이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절망에 빠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먹는 거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약초, 뭐 건강에 도움되는 약, 신약 뭐 이런 것들, 비타민 이런 거 막 찾아다니겠죠. 뭐 소금 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면 몸 전체 피는 공급이 됩니다. 팔도 돌아가고 머리도 흔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좌우비대칭을 이해하고 상하비대칭을 이해하고 전후비대칭을 이해하면서 대책을 세워주면서 달리면 이거는 뭐 왔다죠. 따봉이죠. 근데 이런 걸 아예 무시하고 열심히 달린다 좋을까? 등산한다 좋을까요? 수영을 열심히 한다 좋을까요? 아니에요. 자전거 열심히 타면 좋아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좌우비대칭. 세상이 조금,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최근에 자꾸 보면 비대칭에 대해서 혹은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처음 동영상 올릴 때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진짜 못 들어봤거든요. 하긴 뭐 그때만 해도 아직 뭐 유튜브가 아직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의사 선생님들도 나와서 균형을 얘기하고, 뭐가 한쪽 팔로만 운동하는 거는 나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전에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운동하면 좋다 이랬는데, 또 요즘은 뭐 걷는 것이 나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또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상하비대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르게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몸에 나타나 있는 비대칭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서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활성화돼가는 그런 느낌을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 아내도 종종 그런 거 보면 신기해서 저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런 걸 종종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팔로만 운동하는 게 이게 나쁜 거예요. 진짜로. 하는 동안엔 좋아요. 뭔가 기분도 좋고 건강해진다고 느껴요. 나중에 보면 이쪽 팔은 혈관이 커져 있고 이쪽 팔은 혈관이 작아져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고혈압을 유발해요. 고혈압을. 그게 어떻게, 지금 당장은 운동하는 동안에는 피가 돌아가니까 기분이 좋죠.
다음날 또 가서 운동하면 또 돌아가니까 기분이 좋죠. 그 어느 순간인가 망가져 버린다니까요. 그게 막 20년, 30년, 40년 지나고 나면, 이상해져 있어요. 원인을 몰라요. 자기가 한쪽 팔만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됐다라는 걸 몰라요. 그 너무 오래 써 있어서, 다리만 너무 사용해서, 걷는 일만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모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균형을 맞추면서 아래 턱을 움직인다. 혓바닥을 움직인다. 책을 웅얼웅얼 하면서 읽는 것 좋아요.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뭐 자막이 나오는 내용, 느린 자막을, 좋은 내용들을 웅얼웅얼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뭐 성경을 웅얼웅얼, 그 성경 읽을 때는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이렇게 책을 좀, 책 받침대를 이렇게 좀 높이. 요즘 책 받침대가 잘 만들어 나와가,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가, 한 8년, 9년 전에 했던 얘기가 좀 희한하게 상품으로 나오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컴퓨터 모니터도 높이 올리고 TV도 올리고 다 그러라 그랬죠. 요즘 책받침대도 높낮이 조절해서 내 눈보다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책받침대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저 집에 하나 샀거든요. 그 성경책 읽으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웅얼웅얼 하면서 머리 흔들면서 운동하면서 성경책을 읽는다. 혹은 학생이면 공부를 한다. 이러면 좋죠. 그렇죠? 뭐 회사면 연구를 한다, 뭐 과제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좋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기립근 문제 그냥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기립근과 어깨 상관관계 문제 얘기했는데, 제가 원래는 오른쪽 어깨가 좀 많이 처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대등하게 올라와 있는데, 근데 기립근과 그 어깨 처짐이 약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상관관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거다 말. 근데 분명히 기립근과 어깨 높이는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고. 그게 어깨 높이는 또 이래 겨드랑이 운동 있잖아요. 밑으로 끌어내는 거. 제가 오른쪽 어깨가 척 쳐졌을 때 이게 바깥에 나가서 걸린 공원에 나가서 운동기구도 왼팔로 이렇게 당기는 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거 진짜 오래 했습니다. 한 6개월 이상 했습니다. 6개월이 뭐야? 더 넘었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들려 있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가 들려 있어서, 그러고 보니까 또 기립근 문제가 오른쪽이 좀 약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컨디션이 올라가면서 어깨가 약간씩 조금 내려오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왼팔을 당기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오른팔을 좀 당기고 싶다 이런 욕구마저도 들어요. 그렇다고 오른팔을 당기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동안 지금 6개월 이상 해갖고 겨우 오른쪽 올려놨는데 지금 그것도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은 세우죠. 턱걸이 할 때 일부러 왼쪽 팔을 막 당기고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합니다. 한두 번 당겨줘. 전에는 막 왼팔을 막 한 7, 8번 더 당겨주고 턱걸이 한번 하고, 왼팔을 7, 8번 더 당겨주고 턱걸이 한번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왼팔을 한두 번만 하고 턱걸이 하고, 그러니까 이쪽을 좀 약하게 하는 거죠. 겨드랑이 쪽을. 그죠? 그리고 오히려 어깨 쳐줄 때는, 예전에는 오른쪽 어깨만 쳐주는데 이제 양쪽 어깨를 동시에 쳐준다든가, 어떤 때는 왼쪽 어깨를 몇 번 더 쳐주기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는 예전에는 이제 오른팔은 무조건 위로만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끔 가다가 의자 옆에 지그시 오른팔을 한번 눌러보기도 합니다. 겨드랑이 쪽에 힘을 한번 주려고. 왜?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 있으니까 내리면 이상하게 기분이 살짝 좋더라고요. 대책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게 자주 하지는 않아요. 가끔씩 오른쪽 겨드랑이를 툭툭 쳐보면 기분이 좋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전에는 거의 무조건 왼쪽을 쳐야 좋았는데, 요즘은 오른쪽 어깨를 툭툭 한 번씩 쳐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그래요. 하여튼,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길이끈과 어깨 높이도 상관관계가 있고 왼팔 겨드랑이 운동 혹은 뭐 왼쪽 어깨가 처져 있는 사람은 때로는 오른팔 겨드랑이 운동을 좀 해줘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왼쪽 어깨가 처져 있는 사람은, 그죠? 왼쪽 어깨가 처져 있는 사람은 왼팔 겨드랑이 운동을 하는 건 그다지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왼쪽 어깨가 처져 있는 사람은 전에는 왼팔을 이렇게 밑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뛰라고 했잖아요. 그죠? 겨드랑이 쪽으로 당기면 좋을까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냥 세밀하게 말해서 도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쁘다라고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왜? 지금 나쁜 거 전혀 모르겠거든요. 근데 혈액이 순환이니까. 저는 이런 거 할 때 그냥 옆으로 이렇게 합니다. 옆으로. 오른팔. 그 왼팔에 힘은 더 줘야 되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에처럼 밑으로 뒤로 당기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합니다. 오른팔은 이렇게 하고 오른팔은 이렇게 하고 왼팔은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뛰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나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부터 우리가 오른쪽 폐 처짐 현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른쪽 폐 처짐은 왼팔을 많이 써서 오른팔을 많이 써서 오른쪽 폐가 처졌다. 이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온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용적률이 큰 오른쪽 폐 쪽으로 피가 더 많이 들어와서 오른쪽 폐가 처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사실은. 자, 온몸에, 그러니까 앞발, 뒷발이 비대칭이 생겼고, 옆구리가 비대칭이 생겼고, 길이끈이 비대칭이 생겼고, 어깨 높이가 비대칭이 생겼고, 상체의 오른팔, 왼팔 간에,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간에 비대칭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오른쪽 폐가 처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밸런스, 1대1이라는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몸 구석구석에 1대1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어깨 높이도 1대1이 돼야 되고 얼굴도 좌우가 1대1이 돼야 되고 그렇죠. 이게 1대1이 돼야 되는데 이게 깨지면서 혈액이 순환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서 폐 처짐 현상이 생기고 폐 처짐 현상이 횡격막 처짐, 창자 침범 현상으로 이렇게 창자도 이상해지고 대사가 망가진다,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른쪽 어깨가 처졌다 그러면 올라오게끔 자꾸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겨드랑이 운동을 하고 또 길이끈을 그때는 알게 모르게 또 왼쪽 다리에 힘을 주면서 왼쪽 길이끈이 계속 강화가 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왼쪽 길이끈도 다시 강화가 되면서 이렇게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처졌으면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라는 겁니다. 왼팔은 내리고. 왼쪽 어깨가 처졌으면 올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왼쪽 어깨를 자꾸 쳐주던가, 이게 왼쪽 어깨가 처져 있으면 왼팔을 내리는 운동은 자제를 해야 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오른팔을 너무 내려버리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피가 너무 쏠려버리면 그것도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든 왼쪽 어깨를 자꾸 쳐주고, 운동은 그러면 왼팔을 위로 드는 운동을 마음껏 해도 되네요. 왼쪽 어깨가 쳐져 있으면. 그죠? 왜? 왼쪽 자체 피는 부족한데 왼쪽 어깨가 처졌다 이러면 피가 부족하니까 운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처져 있으면 위로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 왼팔을 위로 자꾸 들어주면 되잖아요. 왼쪽 어깨 처져 있고. 그러니까 왼쪽 어깨가 처져 있다는 건 길이끈이 오른쪽이 약한 거니까. 왼쪽 어깨가 처져 있다는 거 길이끈이 왼쪽이 강하고 오른쪽이 약한 거죠.
그죠? 강한 쪽이 처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 어깨가 처져 있다는 거는 기립근 오른쪽이 약한 거니까 기립근을 오른쪽으로 도와주고 이런 대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우리 오른손잡이라면 왼쪽 가슴, 왼쪽 팔에 피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왼팔 운동은 해야 돼요. 왼쪽 어깨가 처졌다고 해서 오른쪽 어깨가 올라왔다고 해서 오른쪽 팔을 계속 내리면 될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피가 계속 가버리는데 안 되겠죠. 왼쪽 어깨가 올라와 있을 때는 열심히 당겨도 돼요. 왜? 피가 부족하니까 자꾸 당겨서 내리면서 피도 공급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왼쪽 어깨가 처져 있을 때는 굳이 막 겨드랑이 운동을 열심히 할 필요 없죠. 겨드랑이 운동해도 나쁘다는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계속 가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기립근이 왼쪽이 자꾸 세지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약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팔을 물병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똑같은 운동가 옆으로 이렇게 들어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막 들어주든가. 예? 마음껏 위로. 이제 예전에는 왼팔을 위로 드는 걸 좀 자제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저도 이렇게 양팔로 운동하다가 저도 이제 양팔로 이렇게 운동하다가 오른팔은 가만히 있고 왼팔을 막 더 운동하고 심지어 옆으로 이렇게 요 삼각근 어깨 옆근 삼각근이 조금 제가 오른쪽이 훨씬 커요. 그래 삼각근을 이제는 좀 회복을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삼각근 쪽으로 이렇게 운동도 하고 등 근육은 여전히 약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등 근육 운동도 이렇게 그냥 왼팔만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거 기분 좀 이상하게 좋아요. 왼팔을 오른손에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왼팔을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러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좌우 비대칭 맞춰서 하는 운동이죠. 좌우 비대칭 맞춰서 하는 운동이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필요하고 응용이 필요한 겁니다. 응용이 필요해요. 그죠? 자, 오른손잡이가 왼쪽 어깨가 처졌다고 해서 오른쪽 팔을 막 끄집어 내리면 이거는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가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살짝 눌러보는 거는 괜찮아요. 왜? 왼손에 더 차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오른손잡이가 왼쪽 어깨가 처졌으면 왼쪽을 자꾸 더 치켜들고 기립근을 살펴봐야 돼요. 기립근. 오른쪽 기립근이 약해진 거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죠? 처진 쪽 기립근이 더 세요. 원래 왼쪽 어깨가 처졌으면 왼쪽 기립근이 더 세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기립근이 더 세니까 오른쪽 기립근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한번 잘 해보시고 또 제가 드리는 말이 무조건 다 맞다라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고 또 무조건 틀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무조건 틀린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런 동영상을 찍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들은 일정 부분들은 맞는데 일정 부분들은 어떤 조건에서는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드리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턱을 움직이고 혓바닥을 움직이고 웅얼웅얼 하는 거는 어떤 조건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유익하라고 이 동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시도는 해보시는데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다 그러면 일단은 멈추고 더 좋은 거는 비대칭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죠. 하여튼 여러분 몸 구석구석에 비대칭 현상이 나타나 있는 곳을 찾으셔서 그걸 1대1로 맞춰가는 작업들이 건강을 회복시켜가는 과정 1대1로 다 맞춰지면 오른쪽 폐는 자동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그죠? 오른쪽 발가락 왼쪽 발가락이 동일하게 힘이 있어야 돼요.
오른쪽 발가락은 힘이 좋은데 왼쪽 발가락은 흐느흐느하다. 그러면 이거는 비대칭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죠? 오른팔은 힘이 좋은데 왼팔은 힘이 없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맞죠? 가슴 근육은 이런데 등 근육은 없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개선해야 됩니다. 그죠? 엄지손가락은 힘이 없는데 새끼손가락은 힘이 너무 없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개선하면 혈액순환이 더 잘 돼요. 그럼 혈압이 조금이라도 떨어져요. 그럼 심장이 부담을 덜 느끼고 좋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건강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앞으로도 중요한 것들을 동영상 올릴 때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6등, 컨디션을 망가뜨리는 핵심 요소들 5가지 외에도 지금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 개씩 제가 생각한, 저 엄지손가락 이거요, 거의 7등, 8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엄지손가락 이렇게 무릎에다가 이렇게 당겨지게, 그냥 당기면 힘이 드니까 이게 두 번째 손가락으로 받쳐서 이렇게 당겨주면, 이 왠가 우리가 이 글자를 쓰면, 글씨를 쓰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좀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글씨를 많이 썼던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커요. 이것도 한 8등, 9등이 됩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한번 말씀드리고. 자, 오늘 내용에 한번 하여튼 7등, 8등은 되는 겁니다. 저도 아마 계속, 분명히 저도 잇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저는 사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돌을 어릴 때 돌을 맞아서 이빨이 다 흔들려 버리고, 나중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잇몸이 막 녹아내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 뼈를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망가졌지만은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더 관리를 더 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약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지만은 약할수록 잘 관리를 해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 제가 이빨을 돌봐야 되고, 제 몸뚱아리도 돌봐야 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